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법농단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를 한 이 고위 법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4명이었습니다. 추가로 10명이 또 기소가 됐습니다. 66명이 법원에 통보돼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내용 정리한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기존 재판 개입 혐의 외에 지난 2016년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당시 국민의당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판부 심증 등을 알아봐준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신광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자를 포함해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전국 전체 법관 3,214명의 2%가 조금 넘는 수치로 웬만한 지방법원 한 곳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청구했던 보석 신청은 오늘 기각됐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해달라는데 결국 기각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알았습니다.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유로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증거를 인멸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논리는 자료만 해도 검찰의 기소장 그 내용만 해도 수십 쪽이기 때문에 방으로 하나인데 네. 그 6평짜리 그 감방 안에서는 내 정리할 자료를 둘 곳도 없다. 책상도 없고. 네네. 예, 그런 논리였는데 보석은 기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와 함께 10명이 무려 고위 법관들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재판에 넘겨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역시 그래도 성창호 부장판사가 제일 눈에 띄대요.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 1심 재판을 맡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공교롭게 좀 포함이 됐는데 예.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보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창호 판사가 했던 행위가 이제 정은호 게이트 때 검찰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거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우리가 수사한 기록을 유출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김경수 재판과는 무관하게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찰의 주장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그 당시 정은호 게이트의 검찰 수사 기록을 어디로 유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임종원 법원행정처장한테 예. 신광열 부장판사, 당시 부장판사가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였던 성창호 판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그쪽 라인으로 그러네요. 얘기를 듣고 흘러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회사로 따지면 부장이 야 그거 뭔데 그거 좀 자료 좀 갖고 와봐봐. 그랬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드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본인들은 네. 이게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라 검찰의 이 수사 기록은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만이 보도록 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위에 상관이라고 그게 뭔데 좀 봅시다 그러면은 예 이겁니다 하고 보여주면 이거 자체가 무슨 법 위반, 무슨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직권남용이라든지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어떤 했다.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이 직권남용이다. 사법부의 법관이라는 것은 사실 내부에 관료제적 체계가 없진 않지만 예. 어쨌든 개개인이 독립된 양심을 가지고 예. 또 판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심증이라든지 또 현재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출하면 당연히 안 되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겠죠. 예, 국민들이 의심하기로는 검찰은 그냥 밑에 검사가 수사하고 그럴 때 위에서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뭔데 좀 하면은 예, 그러고선 다 보고하고 갖다 드리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들은 그러면서 판사들 그런 거는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하는 사람은 또 판사죠. 그렇죠. 판사가 재판하는 거죠. 네.
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딴 법이 아니라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검사하고는 사법부하고 크게 다른 이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검찰 쪽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검사 동일체 원칙이 남아있는 예. 그런 관료제적 조직인 것이고 이번에 또 판결을 하게 될 판사들도 자신의 독립적인 소신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재판부가 이 사법부가 이렇게 윗선에서 특히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이렇게 막 그런 무분별하게 뭐 이렇게 가져가고 이런 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전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절제된 이 어떤 틀 안에서 움직였는데 이 상고법원이라는 거를 추진을 하면서는 이게 무분별하게 막 남용됐다라는 인상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심들을 아무래도 갖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법관들은 비교적 권력기관에 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편이었는데 또 이제 정권이랑 뭐 법원행정처 간에 그런 유착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관들도 그렇게 윗선에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불신이 이번에 생긴 것 같습니다. 검사들은 술도 좀 많이 먹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덕목일 수 있으나 판사들은 좀 심할 정도로 밥도 혼자 먹고 만나던 친구들도 좀 자제하고 무슨 청탁 받고 그러면 그 사람 다 그냥 전화번호 삭제하고 뭐 미국 판사들 보니까 그런 게 덕목처럼 돼 있던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술 잘 먹고 사람 많이 만나고 뭐 이런 판사들이 출세를 하셨던 시절이에요. 네, 분명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판사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외풍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또 법원의 행정처라든가 이런 윗선은 오히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그런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국민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친구지만 제가 존경하는 저 판사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추석 때 되면은 자기 집에 선물 한 쪼가리가 안 들어와서 와이프한테 당신은 사회생활을 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핀잔을 받을 정도로 대부분의 또 판사들은 또 그런 삶을 성직자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판사다운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우려, 위험들을 각고히 이제 방지해야 되는 것이 판사의 삶일 것입니다. 자,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이 향후 재판의 쟁점이고 핵심이고 본질이죠. 네, 그렇습니다. 판결을 하는 판사들한테도 적용되어야 할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운명이 갈리는 재판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한유총 결국 백기 든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유총에서 끌고 온 전략들을 보면은 스스로 좀 궁지로 몰아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거가 뭐죠? 사실은 이제 한유총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1995년에 출범한 이래로 지금까지 정부에다가 뭐 재정 지원을 더 늘려달라, 국공립 좀 짓지 말아달라 이런 로비도 했고 또 압력도 넣었는데 대부분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에듀파인, 투명한 회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적으로 별로 이론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 연기라든지 폐원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내밀었던 것이 굉장히 실책이었고 처음부터 박용진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할 때부터 그때 토론회에 가서 반대 의견을 차분하게 개진하면 될 일을 몸싸움이라든지 또 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좀 낙인이 찍힌 상태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좀 내부에서 어떤 좀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이 없이 그대로 그냥 직진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에 정부나 교육당국에서 강경 대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백기를 이번에 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론전에서 하여튼 뭐 져서 뭐 조건 없이 백기 투항한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정부가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고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해버렸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사단법인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한유총이 이제 월요일에 개학 연기를 하다가 오후에 철회를 했지만 일단 서울교육청은 그대로 간다라는 방침이었고 지금까지 한유총에 너무 굽힘없는 그런 자세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은 사단법인 자격도 취소를 하고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해서는 유치원계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없애버리겠다라는 강경한 수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유총이라는 이 단체 자체가 법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법 외 단체가 되는 것이고요. 아, 과거 전교조처럼 그렇습니다. 법 외 단체로 남아 있겠다. 사단 법인은 청산 절차에 돌입을 해야 되고 자녀 재산은 그 국고라든지 국고로 돼 있고 귀속을 하게 돼 귀속이 있습니다. 돼 있고 법적 지위를 잃는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유총이 이거 자체를 아예 그러면 완전 해산 청산하겠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한유총 나올지는. 자체가 뭐 불법 단체가 된다거나 예. 계속 거기 가입해 있으면은 처벌받는다거나 그런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사단 법인이 해제되는 것이고 예. 또 여기에 따라서 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대표자로서의 기능, 역할 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개항연기라는 어떤 무리수를 둬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뭐 백기투항하고 하는 거는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저 법적으로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그냥 법적 지위를 박탈해버리겠다? 그럼 이제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걸려서 이게 좀 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자신이 없네요. 네, 근데 뭐 유치원 개개별 유치원에 대해서 그 유치원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이런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좀 부닥쳐 왔던 그리고 한유총에서 내걸었던 폐원이라든지 개항연기라는 위협을 감안하면은 정부도 좀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한유총 상황까지 봤고, 자. 저 정부 인사가 생각보다 크게 났어요. 외교부 발표를 봤더니 4강 대사 발표도 났고, 네. 뭐 총영상들도 많이 봤고. 먼저 좀 내용 좀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까봐 4강 대사 어떻게 됐습니까? 주미 대사는 뭐 유임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모으는 것이 주중 대사고요. 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 발탁이 됐죠. 주일 대사에는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2차장. 주로 대사에는 이석배 현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예. 이렇게 발령이 났는데 아무래도 이 중에서 외교적인 경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예. 발탁에 대해서 회전문 인사다라고 아하. 하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청와대가 정치 철학 맞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주요국 대사로 내보내겠다는데 뭐 꼭 굳이 뭐 외교관 출신을 내보내야 되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것은 또 하나의 가치 판단일 텐데,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외교 경험이 없는 경제학자를 내보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 현재 중앙일간지 중에서 현 정부의 비교적 우호적인 한겨레 신문조차도 사설을 예. 내서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을 갈 정도가 되었고요. 어쨌든 뭐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네. 왜 하필이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리고 이제 바로 전 대사가 사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어서 또 코드 인사인가? 뭐 이런 비판은 또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 중국의 장하성 실장이 2번이나 교환 교수를 갖고 최근 저서가 중국어로 출판될 정도로 중국통이다. 아, 중국을 2번이나 가셨군요. 저도 네. 중국 한 2번 가긴 갔는데. 아, 그 장하성 실장이 이제 푸단대하고 예. 런민대라고 하는 두 군데 예, 그 대학에 소위 이제 인민대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네. 예. 거기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갔다 온 경력이 있고 또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국제자문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하고 뭐 전혀 무관한 인사가 가지는 않았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예.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한 셈이 되겠죠. 솔직히 저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청와대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드러나 마나 소리고 네.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저렇게 그냥 저기 네.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 말고 설마 뭐 교환 교수 갔다 온 경력 때문에 중국 대사 보냈겠어요? 그건 뭐 하는 얘기일 거고 네.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한 언론 보도에서는 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주중대사 물망에 올랐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혹시 청와대가 예. 좀 경제 전문가를 주중대사로 보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경제 이 전문가를 보내고 정도는 싶다. 좀 우호적으로 추측을 하자면 예. 그런 추측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도 하고 있고 예. 거기서 우리나라의 또 국익도 걸려 있고 이 무역 전쟁은 또 남북 대화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경제 전문가가 주중대사 자리에 필요했던 것인가라는 첫 번째 추측이 있고 두 번째는 네. 아무래도 정책실장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외교 안보 쪽에는 관여를 덜 했을 것이라고 네. 추측이 되지만 어쨌든 청와대에 같이 몸담았던 인사, 예. 청와대 내부의 기류를 알고 있고 대통령의 의중과 청와대 멤버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인사를 주중대사로 네. 앉혀야 됐던 것은 아닌가. 예. 뭐 이런 추측은 해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표면적인 회전문 인사 논란에 예. 이어서 좀 이거는 결국에
결과로 정치라는 것이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서 어떤 활약과 역할을 맡느냐 이것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까지 내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에 쓰면 쓰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야당들의 반응은 좀 험하죠. 그렇습니다. 뭐 야당들 반응은 뭐 뻔하니까 회전문 인사다. 내 사람만 쓰냐 뭐 이제 그렇게 나오도 뻔한데 네. 전체적으로 인터넷 반응이라든지 언론의 반응이라든지 국민들의 이 민심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것은 뭐 아직 여론조사 데이터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누리꾼들 네. 반응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은 이제 예. 원래 예. 이전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통령 인사권이고 또 장하성 실장 나름 유능했기 예. 때문에 또 중국 경력도 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이제 원래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이거 봐라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다 예, 뭐 이렇게 예. 반분되는 것 같은데 최소한 뭐 경제 전문가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 경제 정책이 한국에서 청와대의 경제 정책이 이렇게 반반 정도라도 좀 평가가 좀 좋으면은 이런 논란이 좀 덜 할 텐데 네. 장하성 정책실장 주중대사 내정자가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응 자체가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보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중대사 인선 의견들이 좀 시민들 사이에 갈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 속에 장하성 전 실장이 주중대사에 내정됐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